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우연이 끼어든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그랬다. 하지만 나는 의심 혹은 환상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새로운 통역일을 맡아 다시 얼스코트의 원룸 아파트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 여자 알아? 마침내 런던에 와 그 사진을 가리키며 질문을 던지자 후안이 화들짝 놀랐다. 리처드슨 부인이야. 보다시피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 남자의 아내지. 일종의 불청객이야. 멕시코 사람인 것 같아. 아주 우습고 익살맞은 영어를 쓰거든. 그녀의 영어를 들으면 넌 배꼽 잡고 웃을 거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우습고 익살맞은 영어를 사용하고 멕시코 출신이라는 설명을 듣고 확신했다. 리처드슨 부인은 그녀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파리에서 사라진 후 지난 4년 동안 나는 그녀가 그렇게 사라진 것이 차라리 훨씬 낫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 자그마한 페루 여자는 이미 내 인생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신원을 바꾸었던 그녀가 런던에서 불과 80km 떨어진 곳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불안하면서도 당장 뉴마켓으로 가서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느꼈다. 후아는 스터바드 부인의 집에 머물렀고 열망에 빠진 나는 수많은 밤을 심박급속증을 앓는 사람처럼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지새웠다.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어떤 모험을 했고 어떤 관계에 얽혔기에 그리고 얼마나 대담했기에 이 세상 최고 상류 사회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나는 리처드슨 부인에 관해 후안 바레토에게 더 질문을 던질 용기가 없었다. 내가 페루 여자의 신원을 확인하면 그녀가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에 휩쓸려 들어갈 것 같아 두려웠던 것이다. 만일 그녀가 뉴마켓에서 멕시코 여자 행세를 한다면 뭔가 알 수 없는 난처한 상황 때문일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숨겨진 전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고는 후안에게 사진 속의 기 부인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대신 후안 스스로 나를 경마의 낙원으로 데려가게 만들어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다. 잠 못 이루고 가슴 두근거리며 보낸 그 기나긴 밤에 심지어 갑작스럽게 발기까지 한 그날 밤에 나는 내 친구를 질투하기도 했다. 그가 뉴마켓에서 유화를 그릴 뿐만 아니라 틈날 때마다 따분하고 지겨워하는 마구간 주인들의 아내를 즐겁게 해주었으며 그가 정복한 아내들 가운데 리처드슨 부인도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런데 후아는 왜 수많은 다른 히피처럼 정해진 파트너가 없는 것일까? 나와 함께 갔던 파티에서 그는 거의 항상 한두 여자와 함께 사라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빨간 머리 소년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애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광포한 사랑에 사로잡혀 갈대처럼 호리호리한 그 소년을 으스러지도록 세게 껴안았다. 네가 본 곳에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나중에 약간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내 나이 35에 무슨 그런 것에 충격을 받겠느냐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람이 정상위로 사랑을 하느냐 후배위로 하느냐 하는 것에는 더욱 놀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행복을 느껴 친구. 그는 자랑스럽게 고백했다.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한 여자나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행복의 비밀, 적어도 마음의 평화는 섹스와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삶에서 낭만적 사랑을 제거해야 해. 그런 사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든. 장담하는데 그러면 넌 보다 평온한 인생을 살고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나쁜 소녀가 기꺼이 받아들였을 철학이기도 했다. 내 생각에 그녀는 평생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날은 우리가, 아니 그가 은밀한 것에 관해 대화한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사실
완전히 자유롭고 문란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페루 사람과 있을 때는 성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늘 모호하게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건드렸다. 우리는 주로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는 페루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갈수록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페루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 벨라스코 알바라도의 군세 독재하에 농장과 기업의 국유화 바람이 휘몰아쳤고 작은 아버지의 편지에 의하면 벨라스코는 갈수록 타락하고 있었고 페루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때 후아는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런던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를 모두 누렸지만 뉴마켓에서는 순진한 신사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곳에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침대에서 벌어진 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기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코 손에 넣어보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수입을 가져다 준 일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난 이제 35이야. 너도 알겠지만 여기 얼스코트에선 아주 늙은 나이지.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 동네 주민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젊었기 때문에 가끔 나는 나 자신을 선사시대 존재처럼 느끼곤 했다. 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하고 미묘한 암시를 하고 사심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지며 후안 바레토가 나를 뉴마켓에 데리고 가도록 압박했다. 그곳은 서픽에 있는 마을로 18세기 중반부터 순종 경주마에 대한 영국인의 열정을 구체화한 곳이었다. 나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곳 사람들은 어떤지, 그들이 사는 집은 어떤지, 그들을 둘러싼 의식과 전통은 무엇인지, 마을 소유주와 경마, 기수와 조련사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등. 그리고 1급 경주마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지불하는 테토솔스의 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마리의 말이 마치 분해될 수 있는 것처럼 부위별로 경매를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그가 대답해주면 나는 열정적인 태도로 정말 흥미로워 친구라고 소리치며 덧붙였다. 넌 정말 행운아야 친구. 그런 세상을 샅샅이 알고 있다니. 마침내 이런 나의 노력이 빛을 보았다. 영국 여자와 결혼한 이탈리아 사육사 아리오스티시가 시즌 마감 경마 경매가 끝나고 자신의 집에서 만찬을 열 예정이었는데 후안도 초대를 받았던 것이다. 후안은 친구를 한 명 데려가도 괜찮냐고 물었고 아리오스티시는 기꺼이 승낙했다. 그날이 오르면 아직 17일이나 남았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춘기 때나 느끼는 멍한 흥분 상태로 그날을 오기만 기다렸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페루 여자를 만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를 힐책하며 지냈다. 그 미친 여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 상대가 누구든 그 남자를 확실하게 짓밟아 놓은 뒤에야 관계를 끝내는 여자를 아직도 사랑하는 자신을 절망적인 바보천치라고 꾸짖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런 마조히즘적 혼잣말을 하는 사이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한 다른 것들이 잇따라 떠올랐다. 그녀는 많이 바뀌었을까? 나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대담하고 뻔뻔스러운 버릇은 여전할까? 혹시 영국 경마라는 계층화된 세계에 살면서 그런 버릇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닐까? 뉴마켓으로 가는 기차를 타던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내 상상의 산물이며 리처드슨 부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멕시코 출신의 평범한 여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했다. 네가 지금까지 환상만 쫓는 거라면 어쩌지, 리카르도? 뉴마켓에서 3km쯤 떨어진 후안의 시골집은 목재 단층집으로 버드나무와 수국으로 둘러싸여 주택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의 작업실 같았다. 그곳은 물감, 이젤, 틀에 끼운 캔버스, 스케치북과 미술 서적으로 가득했다. 또한 수많은 음반이 훌륭한 음향기기 주변 바닥에 마구 널려 있었다. 후안은 미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런던에 올 때는 멀지 않았다. 그는 그날 오후 그 조그만 자동차에 나를 태우고 뉴마켓 주변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신비로운 분위기에 딱히 중심가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도시였다. 그는 나를 명문 기급 계종만 드나드는 경마클럽과 국립경마박물관에 데려가 주었다. 진짜 도시는 뉴마켓 하이스트리트 주변에 모여있는 집들이 아니었다. 그곳엔
교회와 몇몇 가게, 그리고 식당 2곳과 셀프 세탁소가 있을 뿐이었다. 진짜는 평평한 들판 위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마구간과 헛간과 훈련용 트랙에 들러싸인 아름다운 주택들이었다. 후아는 그 집들을 가리키며 주인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들에 관한 일화도 들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내 관심은 이곳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내가 찾는 그 여자와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날 드라이브에서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날 밤에 탄두리 카레를 먹으러 간 조그만 인도 식당에서도 그녀를 볼 수 없었고, 다음 날 테도 솔스의 커다란 범포 텐트 아래서 열린 암망아지, 경주마, 종마를 팔고 사는 끝도 없이 긴 경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따분해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곳에 아랍인이 꽤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몇몇 아랍인은 젤라바를 입고 모든 경매에 참여해 가격을 올렸고 종종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했다. 난 내 발 짐승에게 그런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리고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종이컵으로 샴페인을 마시고 일회용 접시에 담긴 당근과 오이와 정어리를 먹은 휴식 시간 동안 후안이 소개해준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데이비드 리처드슨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리오스티시의 화려한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갑자기 목이 마르고 손끝과 발끝이 아려오기 시작했다. 나와 10m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소파 팔걸이에 그녀가 기다란 유리잔을 들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고 말을 걸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기 전에 그녀가 먼저 마지못해 손을 내밀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영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서서 그녀를 애워싼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그녀가 그런대로 괜찮긴 하지만 지나치게 표현적인 영어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오페라에 매주 데려갔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 덕분에 일찍부터 고전음악에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4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얼굴은 갸름하고 단아했고 허리는 가냘프고 다리는 맵시 있고 날씬했다. 또 발목은 손목처럼 가늘고 섬세했다. 그녀는 전보다 더 자신감에 차 보였고 태도도 자신만만했다. 그리고 말을 마칠 때마다 일부러 태연하게 머리를 움직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파리에 있을 때보다 약간 밝은색이 더 길었고 웨이브가 졌지만 예전에도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르누 부인 시절에 진한 화장 대신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했고 유행에 따라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치마와 매끈한 어깨와 목 부분이 잘 드러나게 깊이 파인 블라우스를 입었다. 그리고 사파이어로 보이는 보석이 박힌 가느다란 은 목걸이를 우아하게 들렀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블라우스 틈으로 보석이 짓궂게 흔들거렸고 오만한 가슴이 살짝 보였다. 그녀는 개신교 방식대로 왼쪽 넷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성공회 신자로 개종한 걸까? 후안이 옆방에서 내게 리처드슨 씨를 소개해 주었다. 그는 원기왕성한 60대로 샛노란 셔츠를 입었는데 같은 색 손수건이 우아하기 그지없는 파란색 양복위로 뾰족 솟아나와 있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해 행복감에 사로잡힌 그는 마치 마술처럼 그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 최고급 샴페인 돔 페리뇽으로 손님들의 잔을 가득 채우면서 일본 여행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손님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후아는 내게 그가 엄청난 부자이며 사업 때문에 1년 중 상당 기간을 아시아에서 보내지만 그의 인생을 밝혀주는 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영국 귀족의 열정적인 경마라고 말해주었다. 100여 명의 손님이 방과 거실, 테라스를 가득 메웠다. 테라스 앞에는 넓은 정원이 있었고
푸른색 타일을 깐 수영장이 조명을 받아 빛이 났다.